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가족 안에서 벌어진 말 그대로 충격과 배신이 뒤섞인 사건입니다. 전 평생 생선을 팔며 살아오느라 사람들한테 비린내 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요. 이 냄새나는 손으로 제가 직접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포착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는 절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뒤에서는 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얘기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아주 어릴 적부터 생선 장사를 곁에서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연안 도시의 수산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셨고 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가게에 들러 아버지를 도왔죠. 처음엔 무거운 얼음이나 박스를 옮기는 일, 생선을 담아놓은 양동이에 물을 보충하는 등 허드렛 일을 맡았습니다. 국민학생 때부터 생선 비린내가 가득 뺀 옷을 입고 살았으니 당시 친구들이 절 보고 비린내 난다며 장난을 치는 일도 많았죠. 그럼에도 전 생선 장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펴면 글자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시장만 가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다가왔죠. 조기 10마리 10,000원! 하고 아버지가 크게 목소리를 높여 외칠 때 손님들이 바구니에 골라 담으며 웃고 떠드는 풍경이 재미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손님과 흥정을 할 때 금방 올라온 싱싱한 생선을 소개하는 말이 마치 멋진 배우가 무대에서 대사를 읊는 것처럼 들렸답니다. 아버지는 늘 생선 장사라고 무시당할 필요 없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품 제공하는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험한 일이지만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저도 언젠간 아버지처럼 멋진 생선가게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쯤 집안 사정이 나빠졌어요.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고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다 보니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저 역시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돕기 시작했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방을 맨 채 생선 가게부터 들렀습니다. 그때부터 자질구레한 심부름만 했던 게 아니라 직접 생선을 손질하는 법을 배웠어요. 커다란 강어나 우럭을 손질하는 일은 쉬워 보였지만 손에 익지 않으면 살이 부서지기 일쑤였고요. 하지만 100번, 200번 실패하면서 요령을 익히다 보니까 어느새 저 역시 살점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어릴수록 체력이 약하다는 점이었어요. 새벽같이 도매시장에 가서 경매를 보고 물건을 떼우는 일은 저도 따라 나서기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하룻밤 뜬 눈으로 버티면 이익을 더 볼 수 있다고 하시며 제게도 여러 번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특히 명절 전후엔 새벽 경매장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핏물과 얼음물, 바닥의 오수에 발이 젖어 곰팡이가 생길 만큼 힘들었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보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건 잘 사오면 다음날 시장 가게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럴 때 느끼는 쾌감은 그 모든 신체적 고통을 잊게 만들었답니다. 아직 20대였던 전 피곤함을 뒤로하고 겨우겨우 허리를 펴며 밤새 경매를 지켜본 뒤 아침에 학교에 가기도 했어요. 졸음이 몰려와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제겐 그때의 경험이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값싼 고등어는 품질이 안 좋아서 나중에 팔기가 어렵구나. 싱싱한 갈치는 몇 시간을 놔둬도 손님들이 바로 알아보네. 그런 걸 몸소 배우며 장사에는 요령도 중요하지만 정직함과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손가락을 부상당하기도 했고요. 칼질하다가 실수로 손을 그었는데 바닷물이나 생선에 비늘이 닿으면 상처가 쉽게 덧났죠. 상처가 골마 벌겋게 불어오를 때면 밤새도록 소독약을 바르고 울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어요. 이 손이 생계를 책임지는 손이다.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는 친구들과 놀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종일 시장 가게를 지키며 생선을 팔았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축구를 하러 나갈 때 전 땀으로 범벅이 된 옷을 입고 생선을 나르고 있었어요.
비린내가 밴 채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멀리 앉은 사람들이 제게서 풍기는 냄새를 피하는 모습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들었지만 이게 우리 가족의 생계다. 내가 이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하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다른 친구들은 대학 진학을 고민하거나 취업을 준비했어요. 저 역시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고요. 결국 전 대학 대신 바로 시장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가게를 하나 내보는 건 어떠냐? 제 결심을 듣고 아버지께서 제안하셨어요. 어머니의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수익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아버지의 가게 바로 옆에 작은 점포가 하나 비어 나왔어요. 전 지인들의 도움과 오랜 기간 모아온 적은 돈,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그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제 나이 고작 20살 때였어요. 또래들이 대학에서 신입생 생활을 즐길 때 전 시장 점포 주인이 됐습니다. 전 새벽 3,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들렀다 경매가 끝나면 냉동 트럭에 실어 제 가게까지 운반하고 점포 문을 연 뒤 아침 장사를 시작하는 생선가게의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아직 어린 티가 채 가시지 않은 청년이 생선가게 주인이 됐다니까 시장 상인들은 반신반의하며 절 무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전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상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손님들의 취향을 꼼꼼하게 기억했습니다. 단골이 찾는 생선은 품절되지 않도록 항상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걸 늘 명심했고요. 제가 처음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엔 자릿세를 감당하기도 힘들었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손님 한 명을 붙잡고도 온 정성을 다해 생선 설명을 해야 했어요. 이거 오늘 잡은 방어인데요. 기름기가 적당해서 참 맛있습니다. 횟감으로 쓰셔도 좋고 구워 드셔도 좋아요. 서비스로 내장도 깨끗이 손질해드릴게요. 이렇게 외치다 보면 어느샌가 제 열정에 감동한 손님들이 단골이 되어주기도 했어요. 비린내가 몸에 배어 생활하는 건 흔히들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된 일입니다. 새벽에 도매시장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손과 옷, 신발까지 생선 냄새에 절어버려요. 아무리 여러 번 씻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 냄새 때문에 어딜 가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죠. 데이트라든가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옷 한 벌, 양말 한 켤레까지 전부 새로 갈아입어야 겨우 냄새가 덜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드물었어요. 하지만 전 그 냄새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시장 사람들과 악수할 때 혹은 손님에게 생선을 건넬 때 이 손이 곧 내 자존심이야 라고 하시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어느새 비린내 나는 손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꾸준히 일해서 돈을 벌어 어머니 병원비와 제 생활비 그리고 미래를 조금씩 마련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생선 장사를 하며 살아오다 보니 평생 대부분을 시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남들 눈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겐 매 순간이 소중했어요. 손에 비늘이 달라붙고 비린내가 옷에 배는 게 제 삶이자 열정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덕분에 무슨 일을 하든 근성을 갖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어요. 더러워 보이는 작업복과 저렴한 고무장갑, 손등에 남은 생선 가시에 긁힌 흉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흔적입니다. 남들은 제 손을 보고 그렇게 손이 거칠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전 오히려 이 손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손이라고 여겨요. 가끔은 시장 골목을 쓸고 물청소를 하며 옛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가 끝나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가 상자 나르던 제 모습, 중고등학생 시절 새벽 경매장에서 졸음을 참으며 양동이를 옮기던 제 모습, 10대 후반에 제 가게를 열어 정성껏 손님을 대하던 순간들이 눈앞에 생생하네요. 비록 고생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겪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서른이 되기 전쯤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결혼을 서두를 형편이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저의 결혼을 간절히 원하셨고 저 역시 시장에서 주경야독하며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두려 애썼죠. 다행히도 뜻이 맞고 마음이 따뜻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생선이 이어준 인연이었어요.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자기 딸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전 처음엔 좋은 집안 따님이라면 제 냄새가 싫어 도망갈 텐데요 라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단골 손님은 우리 딸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애다. 한 번만 밥이라도 같이 먹어봐라. 그렇게 강권을 하셨고 결국 전 마지못해 소개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첫 만남 날 전 생선가게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씻고 양치까지 했지만 아무리 비누칠을 여러 번 해도 몸에 배어버린 생선 냄새는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더구나 오랜만에 나간 자리 양복 한 벌까지 구입했는데 제 마음속엔 무슨 소용이 있나 어차피 처음 보고 싫어하면 끝이지 라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자마자 냄새가 좀 불쾌하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년 예상외로 밝은 웃음을 머금고 저 사실 아버지가 생선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해서 덩달아 저도 해산물 자주 먹고 자랐어요. 생선 냄새 저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녀의 말엔 애써 꾸민 티가 전혀 없어 보였고 그렇게 좋게 말해주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뒤로 몇 번 더 만나는 동안 전 되도록 깨끗한 옷차림을 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신선한 수산물을 다루다 보면 살아있는 비닐이나 핏물이 옷에 튀어 완전히 냄새를 없애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년 저와 식사를 하면서 혹시 오늘은 어떤 생선 팔았어요? 라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 새벽에 조기하고 갈치, 고등어가 좀 괜찮았고 대구가 들어왔는데 작은 것들이라서 손질하기 좀 까다로웠죠. 이렇게 말하면 그년 혹시 그러면 다음에 조림해 주실 수 있어요? 저 대구살 참 좋아하는데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녀가 절 편하게 대하니 저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됐어요. 어느 날은 가게 마감 후 피곤해서 기운이 없던 제게 오늘은 너무 고단하셨죠. 그래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은 꼭 드셔야 돼요. 라며 손수 도시락을 챙겨왔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니까 밥 위에 작게 구운 생선 토막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어요. 그녀는 전 매일 먹어도 좋을 만큼 생선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 손에서 나는 냄새에 사실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줘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 남겨진 불안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난생 처음 제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골 손님이긴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청년과 결혼을 한다고 하며 우려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 주말에 저희 가게에 직접 오셔서 제가 새벽부터 가게 열고 손님들을 맞으며 싱싱한 물건을 고르고 손질하는 모습을 보시곤 안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성실하면 살만하다. 그게 그녀 아버지의 말씀이었다고 하네요. 결혼식 당일 전 평소처럼 시장에 들러 정리만 대충 하고 곧장 예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도 어쩔 수 없이 몸에는 약간의 비린내가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절 보는 순간 제게로 다가와 손을 꼭 잡고 괜찮아. 오늘 우리가 같이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 하고 환히 웃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저에겐 최고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제가 맡아오던 비린내는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자 아직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삶의 향기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로선 지금도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적어서 수입이 적은 날이 있더라도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먼저 오늘 고생했어 라고 격려해 줍니다. 전 그런 아내를 보며 이렇게 절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내와의 단 한 가지 걱정거리라면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아내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하나 둘 아이를 낳아 웃음꽃을 피우고 시장 사람들이 빨리 애 가져야지 하고 한마디씩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7년이 훌쩍 지났을 무렵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 부부에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행여 아이가 잘못될까봐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한겨울에 수박이라도 사다 줬고 집안일도 모두 제가 하면서 아내가 힘들지 않게 했어요. 가게에 나와 있을 땐 1시간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고요. 양수가 터지던 날 전 새벽에 경매를 다녀와 한숨도 못 자고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아내가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고 놀란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린내가 밴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기에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 하고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 순간에도 말이죠. 마침내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을 때 전 지난 밤을 자지 못해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진 듯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희가 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진 제가 시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부모님과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를 품에 안아보니까 그 아이의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제 삶의 이유가 됐어요. 이젠 진짜 한 인간의 아버지가 됐구나. 책임감이 어깨에 확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인지 전 아들에게 유난히 정성을 쏟았어요. 시장에 나가기 전 아내에게서 아이를 건네받아 꼭 안아주고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 하고 말하면 아내는 웃으면서 아기도 아빠 냄새 기억할 거야 라고 받아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생선 냄새를 맡고 울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아들은 잘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품에 안기면 곧잘 잠이 들었습니다. 가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새벽 경매를 다녀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지켜야 했는데 아이가 자라날수록 힘에 부치더군요. 그래도 전 피곤하다기보단 행복하다는 감정이 훨씬 더 컸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비린내 나는 옷을 얼른 갈아입고 조그만 아들 손을 잡아주며 우리 아들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는 순간이 제겐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이 되던 해엔 시장 상인들이 함께 축하해주며 작은 잔치를 열어줬어요. 원래 시장 골목 한켠에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나서 옆집 채소가게, 건어물 가게, 정육점 사장님까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음식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들 아들을 안고 네가 크면 꼭 아버지처럼 사람도 잘 챙기고 열심히 살아라 하며 덕담을 주시니 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울컥했죠. 어린 시절 제가 생선 비린내 난다고 놀리던 분위기와는 또 다른 시장의 따스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시장 상인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건강히 자랐어요. 제 손에서 나는 냄새가 익숙해졌는지 때로는 장난기가 발동하면 아들이 제 앞치마를 붙잡고 아빠 생선 사러 왔어요 하고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일부러 큰 소리로 이제 막 들어온 싱싱한 갈치가 있습니다 하며 장난을 쳤죠. 아들은 까르르 웃어대고 전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고된 장사와 비린내가 제 삶의 전부였지만 제겐 아내와 아들이라는 든든한 이유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크면서 가끔은 난 아빠처럼 시장에서 일하지 않을래 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아이가 무엇을 하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만 바랄 뿐이었죠.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전 매일같이 그 소중함을 되새기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 느꼈죠. 아이는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자랐어요. 저와 아내는 함께 웃는 날이 많았고 이미 머리가 새어가던 저로선 뒤늦게 찾은 이 행복이 매일 꿈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더니 경련까지 일으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감기로 생각했던 아내와 전 겁에 질려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죠. 검진 결과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바이러스성 질환이었고 의료진도 아이 상태가 좋지 않네요. 기도가 막히거나 고열로 뇌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경고를 했어요. 전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고 아내도 울부짖으며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간호사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이 아이가 없으면 나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데 위기가 정말 여러 번 왔어요. 밤새도록 열이 떨어지지 않고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일이든 뭐든 전부 내팽개치고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아이를 붙들기만 했죠. 하루는 의료진이 고열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호전되는 징후예요. 라며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때 저와 아내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 뒤로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동안 병실에 누워 식사도 못하고 기저귀로 지내던 아이가 어느새 다시 앉아서 웃고 장난감을 두드리며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자 이게 정말 기적인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벅찼어요. 담당 의사는 이제 완쾌되면 특별한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좀 약할 수 있으니 꾸준히 돌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병원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뛰놀 만큼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 작은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정말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마음만 가득했죠. 저나 아내나 어릴 때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고를 겪고 나니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전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사진으로 남겼어요. 생선 가게를 열기 전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가게를 닫으면 또 아이가 있는 집으로 달려가며 그 작은 손을 잡는 순간이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내 아이를 감싸 돌보는 그 시간에 아이는 조금씩 체력이 붙었고 후유증 없이 건강히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때 전 문득 그 병원 복도에 떨며 기다리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우리가 못 버텼다면 아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축복을 되새기게 됐어요. 그렇게 귀하게 큰 아들이 어느덧 어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창 바쁘게 지내는 아들에게도 때가 왔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역시 가슴이 설렜죠. 어렵게 얻은 내 아들이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니 반갑고도 기쁜 마음이 앞섰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보는 날 전 평소처럼 새벽 경매를 다녀오고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약속 장소로 달려갔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바빴습니다. 나름 잘 차려입고 말끔하게 단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평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은 적이 별로 없다 보니 제가 봐도 어수룩해 보이더라고요. 며느린 누가 봐도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자기소개를 하며 머쓱하게 웃는 제게 얼핏 시선이 닿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손과 옷자락에 밴 비린내 때문일 테죠. 전 시장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생선 냄새가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완전히 가시긴 힘드니까요. 그래서 미리 내가 오랫동안 생선 장사를 해서 비린내가 몸에 뱄어. 이해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며느린 처음부터 제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아버지께서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로 묘하게 딴청을 부렸어요. 전 차가운 분위기를 읽고도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댁이 조금 어렵지. 시부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부모님처럼 여기거라.
라며 웃어 넘기려 했어요. 아내도 처음엔 절 걱정해서 여보 좀 더 깨끗이 씻고 오지 그랬어 라고 속삭였는데 그 말이 더 마음을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전 아들에게 괜히 미안하면서도 내가 어쩔 수 있나 이 냄새가 내 평생 업인데 하고 체념을 했죠. 며느리 부모님은 서울에 사셔서 상견례도 서울 한복판에 사게 됐습니다. 이번에 일부러 새 옷을 사입고 혹시 모를 비린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집에서 몇 번이고 샤워를 했죠. 그러나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춰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알아듣진 못했지만 결코 달갑지 않은 표정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는 뭔가 거북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애써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라며 웃어 보였지만 분위긴 그다지 풀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네 집안은 부모님이 모두 교수인 엘리트 집안이었더군요. 그들이 보기엔 저희 집안이 본인들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며느리와 사돈댁의 반응은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한편으론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니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겐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손에서 나는 비린내가 가족을 건사해온 냄새라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하루빨리 며느리도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결혼식 준비가 진행될수록 며느린 제게 아버님 결혼식 때는 시장일 조금 쉬시고 오시는 게 어때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꺼냈어요. 한편으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가야 아이들 체면 세워줄 수 있겠지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전 장사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정장을 차려 입었어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본식을 치르는 동안 그렇게 고된 인생이었는데 귀한 아들도 없고 이 아이가 자라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린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행복해 보였고 아들도 흐뭇한 표정이었죠. 다만 행사가 끝나고 함께 사진을 찍을 때 며느린 그 반짝이는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슬쩍 제 옆으로 오려는 것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전 며느리가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직감했죠. 사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며느린 절 피하고 꺼려하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비린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기에 전 그것이 제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 손녀가 태어났어요. 어렵게 아들을 얻은 기쁜 저로선 첫 손녀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더없이 기뻤죠. 하지만 요새 젊은 아이들은 시부모가 자주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기에 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이래나 저래나 아들이 영상통화하는 날만 기다렸고 아들이 사진 한 장, 동영상 한 개 보낼 때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놓고 수십 번을 돌려봤어요. 아주 간혹 며느리가 허락해서 손녀를 보러 갈 때마다 항상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손녀를 보러 가면 며느린 차가운 얼굴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아마도 아들이 겨우 설득해서 저희를 초대한 것이었던 모양이죠. 며느린 저희가 집에 들어가면 온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녀를 조금이라도 만지려고 하면 아버님, 아이가 낯을 가려서요. 하면서 얼른 뺏어들더군요. 어느 날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아버님, 아기 만지기 전에 손 좀 더 씻으시면 안 될까요? 생선 비린내가 나면 아이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손녀를 볼 때마다 아들 결혼식 때보다도 더 샤워를 하고 옷을 잘 입고 갔어요. 그런데도 생선을 수십 년 만지다 보니 완전히 냄새가 없어지진 않았겠죠. 며느리 입장에선 예민해질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서운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려는 제 손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며느리 모습에 제 마음도 모르게 쪼그라드는 듯 했어요.
더욱 속상한 건 며느리가 아내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하루 종일 생선 손질을 하느라 옷에 냄새가 스며드는데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어머니, 손 주위가 너무 비린 것 같아요. 음식 만지시기 전에 제대로 씻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거나 심지어 저희 집에 오면 집안에 비린내가 심한데 저희 아이 코가 예민하니까 환기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마음이 여린 편이라 겉으론 그래 알았다 하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녁에 방에 들어가선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속상했지만 아내가 괜히 며느리랑 트러블 일으키면 아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냥 자기가 조금 참으면 된다라며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기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렀다가 아내에게 한심하다는 투로 어머니, 시장에서 일하실 때랑 집안에서 쉬실 때 구분이 없으시니까 손녀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라며 짜증 섞인 말을 내뱉더군요. 그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전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조금 말투를 부드럽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두 분 다 늘 생선 만지시니까 냄새가 배었어요. 저희 아이가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 생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엔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9세대 방식대로 아이 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들이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수습하려고 허둥대는 것을 보고 꾹 참았어요. 아내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거리를 뒤적였고 전 마치 시장에 언 생선처럼 바짝 굳은 채로 있었죠. 며느리가 가고 나서야 아내는 식탁에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해 보이나 봐. 손에 비린내가 난다고 손녀를 못 만지게 하니 그냥 손녀 보는 것도 이젠 겁나네. 전 괜히 미안하고 억울해서 아내 손을 잡으며 자네가 평생 이 냄새 때문에 고생했는데 우리가 가족 앞에서조차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 하고 탄식을 했어요.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아들이랑 둘이 방문했을 때도 아내에게 어머님, 음식은 제가 할게요. 요즘 아이들은 위생이 중요하니까요. 이러면서 부엌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요. 아내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무언가를 꺼내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에 슬그머니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 장면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냥 참았죠. 한편으론 우리 며느리가 요즘 세대답게 깔끔함을 중요시하나 보다 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그저 비린내가 싫다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 아내와 저를 한 세대 뒤떨어진 지저분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손녀가 조금 커서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혹시 얘가 우리를 혐오하면 어쩌나 싶어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죠. 결국 저와 아내는 며느리와 한 차례 제대로 대화를 해야겠다 결심했지만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가 좀 더 잘 얘기해 볼게요. 괜히 크게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이러더군요. 아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리는 또 한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나도 엄연히 손녀의 할머니인데 며느리는 날 거들떠도 안 보고 늘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한숨 쉴 때마다 제 마음이 저릿저릿했어요. 전 아들과 손녀를 위해 늘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하며 방긋 웃어주는 순간만큼은 그 모든 서운함이 잊힐 만큼 행복했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전 언젠가 손녀가 좀 더 크면 할아버지 몸에서 왜 비린내가 나는지 알게 되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끔 명절 때 집에 와서 아들과 며느리와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아들도 절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냄새 걱정만 하지 말고 이해 좀 해줘라. 라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린 절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지 아들이 없는 자리에서 더 직설적인 말을 내뱉곤 했어요.
이제 예전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도 아니고 왜 굳이 험한 생선 가게 일을 계속하세요? 저희 체면도 있고 아이에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녀를 생각해서 불화를 일으키기 싫었습니다. 괜히 언성을 높였다가 아들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며느리와 손녀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투잡, 쓰리잡까지 뛰며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버는 돈은 전부 며느리에게 맡겼어요. 제가 보기엔 며느리에게 꽉 잡혀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아들의 가정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속상하게 하면 결국 아들이 속상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오히려 며느리에게 부드럽게 대하려 노력했어요. 그래, 내가 기회가 된다면 너희 체면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보마. 시장 일을 멈출 순 없지만 더 신경 쓰마. 하고 말하며 말입니다. 속마음은 참담했지만 적어도 표정만은 미소를 띠려 했었어요. 아들도 안쓰러운 얼굴로 절 쳐다보다가 딸아이 곁으로 가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애썼습니다. 저는 새벽 경매에서 생선을 떼올 때마다 손녀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먹을 것도 많아질 테니 더 신선하고 좋은 걸로 가져다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또 며느리도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게 손녀 것만 아니라 며느리 것도 늘 따로 챙겼습니다. 좋은 과일이나 간식 같은 것들도요. 그녀가 바라던 그런 멋있는 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며느리도 제가 왜 이런 길을 택하고 왜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과 씨름해 왔는지 이해해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매일 새벽 칼을 쥘 때마다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가끔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아들과 손녀를 위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배려하며 이 가정을 지켜내고자 다짐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아들에게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간혹 경조사가 있어 만나게 되면 아들 혼자 나오더라고요. 얼굴도 점점 수척해져 갔고 한숨을 쉬는 모습도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걱정이 되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전 아들이 혹시나 중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술 한잔 하자면서 불러냈고요. 그리고 연신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에게 다 털어놔 하고 넌지시 캐물었어요. 아들은 연거푸 술을 마시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날 밤을 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모를 울음소리를 꾹 삼키며 아들은 머리를 숙인 채 숨소리까지 떨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더군요.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아내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들었지만 처음엔 너무 충격을 받아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수상쩍은 행동을 오래전부터 눈치챘다고 했어요. 밤늦게 퇴근한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부쩍 잦아졌고 주말이면 외출을 하면서 친구 만나러 가는데 분위기 망치게 연락하지 마 하고 둘러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느 날 며느리가 외출복도 아닌 꽤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차려입고 나가는 걸 목격했대요. 그날 저녁 아들은 뭔가 이상해서 며느리 몰래 택시를 타고 뒤를 밟았고 며느리가 한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더니 그대로 호텔까지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아내는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제가 옆에 있어도 그놈이랑 메시지 주고받고 그놈이 준 선물 제가 보는 곳에 놓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건 바람을 피느라 아이마저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아이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면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도 많아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은 울면서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린 전부터 절 생선 장사나 하는 비린내 나는 시아버지라며 내심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녀를 안아주려는 제 손을 보고 생선 만지던 손으로 아이를 보면 아이한테 안 좋다고 내뱉기도 했고요. 그때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들이 평화롭게 가정을 꾸리길 바랐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다른 남자와 호텔까지 드나드는 이 상황에 이르렀으니 참았던 것이 전부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전 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아들에게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아이를 위해서 돌아오길 바라기도 했는데 이제 그냥 끝내고 싶어요. 전 괜찮지만 바람 피우느라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을 강구해 보자꾸나. 전 최대한 이성을 차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사실관계를 확실히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며느리를 다그쳤다간 법적으로 역공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전 손수 움직이기도 했어요. 자정 무렵까지 가게 정리를 마치고 며느리가 근무한다는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미 아들을 통해 퇴근 시간과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를 어느 정도 알아둔 터였죠. 한두 번 미행해선 부족하니까 몇 주간 체계적으로 며느리의 발자취를 뒤쫓았습니다. 첫째 날 며느리는 회사가 끝나자마자 여느 때처럼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어요. 쫓아가 보니 직장 동료 몇 명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듯 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지만 진짜는 그 뒤부터였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며느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 하더니 홀로 밖으로 나가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남자와 조용한 골목에서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군요. 전 곧장 뒤를 밟았죠. 그들이 향한 곳은 뜻밖에도 그 남자의 집이었어요. 며느리가 남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전 잽싸게 휴대전화로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시간 동안 불을 끄고 골목에서 잠복을 했어요. 한밤이 지나 새벽에 이르러서야 며느린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둘이 차 안에서 수작을 부리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거리는 멀고 어두워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자명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야 아들이 소송을 하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며느리를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후 이번엔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미 아들이 뒷조사를 해둔 내용에 의하면 며느린 주말 중 하루를 친구와 여행 간다고 둘러댔는데 사실은 그 남자와 근교 호텔에 묵고 온 적이 있다고 했어요. 전 그 호텔의 예약 패턴부터 직원 시프트까지 시장 인맥을 동원해 알아냈습니다. 도매시장 상인 중에 호텔 주방에 납품하는 분도 있어서 슬쩍 부탁하면 대략적인 투숙객 정보나 CCTV 위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며느린 그 남자 차를 타고 호텔에 들어섰고 저는 마침 준비해둔 드라이브용 캠코더를 켠 채 호텔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 카운터에서 방키를 받는 장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까지 모두 찍었죠. 제가 직접 들고 찍는 대신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줌 기능 등을 활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했어요. 괜히 무작정 접근했다가 들켜서 도망칠 수도 있으니 시장에서 터득한 은밀하고 끈질긴 방식을 써먹은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뒤 제가 직접 호텔 객실 문 앞까지 잠입했을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으니 전 직원처럼 보이기 위해 호텔 유니폼 비슷한 옷을 구해 입었어요. 거기에 캐리어 카트까지 끌고 다니며 마치 짐을 나르는 직원인 척 복도를 어슬렁거렸죠. 솔직히 이건 해선 안 되는 짓인 걸 알았습니다. 자칫하다간 호텔에 들켜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고 며느리나 그 남자에게 현장에서 바로 발각될 위험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생각하면 그 정도 각오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끝장을 보기 전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호텔 카펫을 밟는 발걸음 하나에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객실 문에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핑 돌 정도로 긴장됐어요. 문 밖에서 들리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와 간간히 섞이는 웃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게 만들더군요. 분노가 끓어오르면서도 전 일단 진짜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카트를 미는 척하며 복도를 한 바퀴 도는데 마주오는 호텔 직원들이 제 차림새를 힐끗 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물러설 곳도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묵고 있는 그 객실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전 잠시 카트 속 물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바싹 기울였고 바로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문이 잠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말소리가 겹쳐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뚜렷하게 찍히는 영상과 음성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과 목소리 확실하게 담겼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을 만큼 서로 어깨를 나란히 기대고 다정스레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그 순간 누군가 복도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서 전 재빨리 몸을 돌려 직원인 척 행동했지만 이미 필요한 건 전부 확보한 뒤였어요. 문틈 사이로 잠깐이었지만 며느리가 웃으며 남자와 다정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분명히 찍힌 거죠.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도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심장이 쿵쾅댔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내 아들과 손녀에게 준 배신감을 떠올리면 이 정도 위험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한사코 혐오해온 이 비린 손이 결국 널 망가뜨릴 증거를 주게 될 줄은 몰랐겠지. 격한 분노와 씁쓸한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오더군요. 그렇게 호텔을 빠져나와 유니폼을 벗고 차에 올라탄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했어요. 조금 전 찍어둔 이 장면이야말로 며느리를 절대로 발뺌 못하게 만들 최후의 한 방이라는 사실을요. 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이 증거를 무기 삼아 그녀에게 확실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틀 뒤 전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확보해둔 증거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USB에 담아 건넸습니다. 사진, 동영상, 날짜별 기록, 며느리가 그 남자와 오간 메시지를 캡처해둔 것까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치에 달하는 자료였어요. 아들은 천천히 그것들을 확인했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짠가요? 아내가 이렇게까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던 네 아내의 실체다. 우리를 무시한 건 넘어갈 수 있더라도 네가 땀 흘려 일해 가족을 지키려 했는데 그동안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고 있었던 거야.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전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바로 잡을 때야. 당장 이혼이든 뭐든 네가 손녀와 미래를 지키려면 며느리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해. 아버지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 기죽지 말고 강하게 나가라. 며느리는 아들이 모아둔 증거에 대해 한사코 이건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도 않을 거라며 발을 뺐지만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찍은 자료이기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남자 집 앞 골목 사진 역시 공도에서 촬영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출장이나 친구와 여행을 간다며 거짓말을 하고 외박했다는 사실이 아들의 통신 기록으로도 드러났어요. 네가 거기 갔던 날 호텔에서 둘이 있는 장면도 찍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며 자료를 꺼내자 며느리는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제야 울먹이며 잘못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호텔 투숙이 한두 번이 아님을 알았고 계속된 외도라는 증거까지 확보한 상황이라 며느리의 읍소에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법정 소송을 앞두고 변호사를 알아보며 며느리의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며느리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넣어서 사위와 손녀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렸고요. 며느린 그제야 무릎을 꿇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제 복수는 단지 화풀이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며느리가 모든 대가를 치르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이혼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가 워낙 탄탄했기에 며느린 제대로 반박조차 못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아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됐고 가장 중요했던 양육권 역시 무리 없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도 외도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가정과 사회적 평판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레 진행했지만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의 불륜을 그냥 덮은 게 아니라 책임지게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괴롭고 수치스러워서 혼자 해결 못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서주셔서 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결국 이 복수는 단지 제 분풀이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이자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전 아직도 매일 새벽에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아요. 비린내는 더욱더 짙게 몸에 밴 것 같지만 이젠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온 증거이자 우리 집안을 지킨 증거가 됐으니까요. 며느린 평소에 절 무시하고 아들의 고생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바깥 남자와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받은 마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손녀는 여전히 예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이 손, 그리고 이 냄새가 정작 그녀의 간계를 폭로하고 아들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할 줄 몰랐겠죠. 비록 가정은 깨졌지만 손녀와 아들이 새로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거라면 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살 날까지 이 비린내 나는 손으로 온 힘을 다해 우리 가족을 지키고자 해요. 그리고 누구든 다시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거나 아들에게 상처를 주려 든다면 이번에 맛본 그 매서운 응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겠죠. 전 그렇게 제 가족을 지켜나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는 중년의 시청자입니다. 전 남편 없이 혼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키우며 지내고 있죠. 제게 이런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찾아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학창시절 전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기도 했고요. 사실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덕에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장학금을 받아야 했었거든요. 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요. 저희 부모님께선 정말 금술이 좋은 부부였죠. 아버지께선 트럭 운전 기사였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셨습니다. 경상도에 가시는 날엔 해산물을, 전라도에 가시는 날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젓갈향 가득한 김치를, 각 지역마다 유명한 특산품이란 특산품은 어린 시절 질리도록 먹어봤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전 매일 아침마다 트럭을 타고 떠나시는 아버지를 배웅했고 오늘은 아버지가 또 어떤 맛있는 걸 사오실까 기대하며 하루 종일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밤만 기다렸습니다. 셋이 함께 살 때도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몹시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선 두 분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친척도 없었기에 온 세상에 정말 저희 셋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37번째 생신날이었고 몹시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몹시 먼 곳으로 운전을 나가셨어요. 아마 밤 늦게서야 돌아올 것 같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께선 눈도 많이 오고 길도 어두우면 위험하니까 하룻밤 자고 천천히 돌아오라. 생일이 뭐 중요한 거냐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선 그래도 어머니께서 본인 없이 쓸쓸한 생일을 보내게 둘 수는 없다며 늦더라도 새벽까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됐고 그날은 눈이 참 많이 왔어요. 펑펑 내린 눈 덕에 집 앞에 소복하게 눈이 쌓였었죠. 그런 눈을 보며 어머니께선 아버지 오는 길이 험하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새벽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진 날이 밝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날이 너무 굳어서 하룻밤 자고 돌아오시려나 보다 싶었고 학교를 다녀오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집에 와 계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아버지께선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께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이끌고 버스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병원엔 아버지께선 이미 세상을 떠나 계셨어요. 전복사고였죠. 눈길에 트럭이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아 야생동물 같은 것이 차 앞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선 발견되셨을 당시 이미 목숨을 잃으신 채였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께서는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어린 제가 놀랄까 차마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숨죽여 우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전 세상에 완전히 둘만 남게 됐죠. 아버지를 잃으신 어머니께선 한동안 완전히 영혼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때도, 함께 목욕을 할 때도 어머니께선 그저 힘없는 얼굴로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어요. 어렸던 전 아버지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잠깐 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께서 슬퍼하시는 이유가 그저 아버지가 곁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잠시 아버지께서 멀리 떠나셨지만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내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선 아버지가 전혀 그립지 않은 척 항상 밝은 얼굴로 즐거운 얘기만 했고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께서도 점점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직원이 4-5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하셨어요. 근무 환경이나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셨고 전 학교가 끝나면 혼자서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학원 같은 곳은 꿈에도 꿀 수 없었고 학교 친구들을 따라 분식집 같은 곳에 가기엔 돈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친구들과 놀이터 같은 곳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다 돌아오는 날엔 쓸쓸함을 덜 수 있었지만 놀이터에 아무도 없는 날은 혼자서 모래집만 뒤적거리다 텅 비어있는 집에 돌아와 하염없이 어머니께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께 어리광 한번 부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 나이가 들자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절 위해 고생하시는 만큼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뿐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특별한 사교육 없이도 저는 항상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남들 다 받는다는 과에도 그 흔한 학원 한번 다니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전교권의 성적을 받았고 그렇게 서울 명문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됐어요. 남편과는 대학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전 같은 대학의 같은 과 동기였어요. 남편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서로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죠. 남편도 저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께서 지방에 계셨었거든요. 남편 또한 어렸을 적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고 하루빨리 성공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성격 면에서도 맞는 부분이 많았고 대화도 잘 통했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전 자연스레 연인이 됐고 대학 생활 내내 붙어 다녔습니다.
졸업 후 저희 둘은 같은 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낼 곳을 찾다가 월세도 아낄 겸 둘이 같이 돈을 모아 작은 단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밖에서 일하고 밤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공부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남편 또한 저와 상황이 비슷했기에 저희 둘은 서로서로 기댈 수 있는 공생관계였어요. 공부가 집중이 되지 않는 날엔 둘이 함께 집 앞 슈퍼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 한 캔씩을 마시며 미래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둘 다 멋지게 시험 합격해서 떵떵거리며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상상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고시 시험 날이 됐고 저와 남편은 둘 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른 법이 어디 있겠냐마는 실패를 한번 맛보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루빨리 성공해서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즘 어머니께선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셨고 점점 회사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셨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머물고 있긴 했지만 몸도 편찮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혼자 두려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절 제외한 가족이나 친척도 없고 어머니한텐 정말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다음 시험에선 꼭 합격해서 좋은 집을 구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두 번째 고신날이 됐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과 저 둘 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낙방을 했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었죠. 내가 너무 주제도 모르고 높은 목표를 잡았던 걸까? 고시 준비는 그만두고 아무데나 적당한 회사에 취업해야 하나?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머니께선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고 계신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또한 저 못지않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어머니께서 지방에 혼자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께 넌지시 이제 시험 준비 그만하고 취업이나 할까 고민 중이란 얘기를 꺼내니까 어머니께선 조급해 할 필요 없다며 넌 아직 20대고 한창 나이다. 뭐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세 번째 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고시날이 다가왔고 전날 밤 컨디션 관리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긴장되는 마음에 쉽게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 처치했지만 현재 몹시 위중한 상태예요.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멍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대충 꾸려 집을 나섰죠. 그렇게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망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선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여가량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고 말았죠.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어머니께서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자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다, 명치가 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저 과로겠거니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이겠거니 가볍게 여기며 넘겼던 과거의 제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드렸더라면 큰 병원에 미리미리 가서 진단이라도 받아봤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책감이 몰려왔어요. 어렸을 적부터 절 혼자 키우시느라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딸이 성공하는 모습조차 보시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장례를 도와줄 친척은커녕 지인 한 명도 없어 쌓여있는 병원비 처리며 장례식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 참 막막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절 많이 도와줬습니다. 시험 전날 부랴부랴 짐을 싸서 고향으로 향했던 저 때문에 남편도 시험 망쳤지만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불평도 없이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줬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이제 제게 남은 건 남편 한 사람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고향집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많이 힘들겠지만 마음 잡고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어보자, 같이 힘내자 저를 북돋아 줬습니다. 나 이제 시험 포기하려고.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회사 취업할 생각이야. 회사 다니면서 너 뒷바라지 할게. 우리 그동안 낮은 생활비 때문에 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반밖에 없었잖아. 이제 생활비 내가 벌어볼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며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아깝지도 않냐.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 어떻게 그러냐 절 말렸지만 전 이미 생각을 굳힌 뒤였어요. 결국 전 모든 공부를 접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생활비며 학원비며 교재비며 모든 돈을 전부 제가 벌어서 대줬고 그래도 전 행복했습니다. 당시 제 곁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존재는 남편이었고 남편이 시험에 합격해 성공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효도에 대한 대리 만족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생활하며 힘든 일도 많고 기약 없는 뒷바라지가 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 좀 힘들어도 버텨야지 싶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몇 년여간의 공부 끝에 남편은 결국 고시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마치 제가 합격하기라도 한 듯 기뻤고요. 남편과 둘이 얼싸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결혼하자.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너 이제 사모님 되는 거야.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됐고 그때까지 지방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던 남편의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와 셋이 한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네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던 거 알고 있다. 날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지내보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렇게 제 앞엔 꽃길만 펼쳐져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딸을 임신하게 됐고 시어머니께서는 줄곧 아들을 바라오셨기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남편은 딸이든 아들이든 성별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라며 절 두둔해 줬죠. 태어난 딸아이에는 남편보단 저를 쏙 빼닮았고 시어머니께선 아이가 남편을 하나도 닮지 않았다며 은근슬쩍 핀잔을 주셨습니다. 절 향한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된 것이 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생기고 나서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여러 가지로 내조하며 뒷바라지할 일도 많아졌고요. 시어머니께선 집안일에 관해서 본인만의 기준이 여러 개 있으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침밥에 꼭 국과 3개 이상의 반찬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동거하던 시절에 남편이 아침밥을 챙겨 먹는 모습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선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아침을 꼭 먹는 사람이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 전에 따뜻한 국과 직접 만든 반찬 3개를 차려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일찍부터 일어나 매일같이 새로운 반찬에 국을 끓이는 일이 조금 귀찮긴 했지만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기에 처음엔 큰 불만은 없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새벽마다 수유를 하느라 소파에서 쪽잠에 들어있던 절 매일같이 아침 차리랴 깨우시는 시어머니가 조금 얄미울 때가 있긴 했어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께선 그렇게 아침 타령을 하시면서 본인은 절대 요리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은 몸이 좋지 않아 시어머니께 오늘은 아침을 못 차릴 것 같다. 어머님께서 좀 차려주시라 부탁을 드리니까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애가 아침밥 하나 못 차리냐며 아파서 당장 죽기라도 하냐고 몹시 구박을 하셨어요.
서러운 마음에 어머니께선 며느리 아픈 것보다 아들 아침밥이 더 중요하시냐며 언제는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지내자 하실 땐 언제고 어머님 친딸이 아팠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냐 되묻자 시어머니께선 얘가 이젠 말대꾸까지 한다며 성을 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엔 자주 마찰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가 제게 조금 섭섭하게 구실 때도 참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기싸움에 남편도 지쳤는지 점점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만들 좀 하면 안 돼? 어머니 옛날 분인 거 너도 다 알고 있잖아. 앞에서는 내내 하면서 적당히 비위 맞춰드리고 뒤에서는 네 맘대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매사에 일일이 어머니를 이겨 먹어야겠어? 사사건건 다 따지고 들면서 말싸움을 시작하니까 나도 불편해 죽겠어. 앞으로 둘 사이에 난 안 껴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뒤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터무니없는 걸로 절 혼내시거나 구박을 해도 입을 꾹 닫고 전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딸아이가 고집을 피우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지 애미를 닮아서 저런다며 아이가 다 듣는 앞에서 제 욕을 하시고 똑똑한 언행을 하면 역시 아빠를 닮아서 애가 똑 부러진다며 칭찬을 하셨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자꾸만 구박을 하시고 핀잔을 주시니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남편은 바쁜 일 탓에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형편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갈수록 소원해졌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네 덕에 시험에 합격했다며 네가 뒷바라지 해준 것 절대 잊지 않고 평생 제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겠다던 사람이 옛날 일들은 모두 잊기라도 한 건지 날이 갈수록 절 막대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다림질 하나 제대로 못해? 다 구겨진 셔츠를 어떻게 입고 출근하라는 거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집에서 네 역할이 도대체 뭐야? 청소는 청소기가 다 해주지,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해주지, 애는 유치원에서 봐주지.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매일 밖에 나가서 여자들하고 카페나 가고 수다나 떨고 다닌다며? 참 여자들 웃긴다니까. 내존이 뭐니 남자들 일하고 있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영양가 없는 얘기들이나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청소기는 자기 혼자 돌아가고 빨래는 자기 혼자 널어지고 접혀서 옷장에 들어가는 줄 알아? 너 매일같이 먹고 나가는 아침밥은 누구 손으로 차려주는 건데? 그리고 뭐? 카페나 가고 수다나 떨어? 너 이번 승진시험 기회 어떻게 얻었는지 잊었니? 내가 상사 사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모임마다 나가서 아부 떨어 겨우겨우 명단에 넣어준 거잖아. 이게 내 족 아니면 뭔데? 너 혼자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아? 이것 봐. 매사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따박따박 사람 말꼬리 잡고 언성 높이니까 내가 너하고 말이 하고 싶겠냐? 됐다. 그만하자. 남편과 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고 그럴수록 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나 싶었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변변찮은 직업도 경력도 없었고 그나마 가진 것이라곤 학벌뿐이었지만 나이는 40을 바라보고 있었고 애까지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유치원에서 다 봐준다고 했지만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 집안일 조금 하다 보면 금세 하원할 시간이 된다는 걸요. 게다가 애 키우는 일이 그냥 밥 먹이고 씻기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커갈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께선 몸이 안 좋다며 육아며 집안일엔 손도 대지 않지 어쩌다 한번 모임이 있어 딸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드리면 앓는 소리를 내시며 내가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아냐 짜증을 내셨습니다. 평생 제게 고마워하며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며 살겠다던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과거 일은 완벽히 지워지기라도 한 걸까 싶었죠.
남편은 점점 더 일터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어울리는 사람들 격에 올라가니 시어머니께서는 갈수록 절 더 구박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네 며느리는 강남에 병원이 있는 의사라더라. 변호사집 딸이라더라. 생일에 명품 가방을 사줬다더라. 해외로 초호화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매일같이 남들과 비교하며 절 깎아내리셨고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저와 딸아이에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마 딸이 없었으면 진작에 이혼하고 혼자 나와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저를 똑 닮은 딸은 어렸을 적부터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는 효녀였거든요. 그렇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결혼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양복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뭔가가 잡혀 꺼내보니 목걸이 케이스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운데 예쁜 진주가 박혀있는 금목걸이였어요. 누가 봐도 여자 액세서리였고 마침 얼마 뒤가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고 모른 척 다시 주머니에 목걸이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기념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 기념일이 되자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야근을 한다고 했어요. 조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주말에 좋은 곳에 데려가서 식사를 하며 주려고 하나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되니 남편은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서 밤 늦게서야 돌아왔어요.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갑자기 무슨 할 말. 나 피곤해. 괜히 쓸데없이 서로 힘 빼지 말고 자자. 우리 결혼 기념일 잊었어? 얼마 전이었잖아. 그랬었나? 미안해. 내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카드 줄 테니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사. 그 목걸이 뭐야? 나 주려고 샀던 거 아니었어? 제 입에서 목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목걸이 하고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얼마 전에 당신 양복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발견했다. 누가 봐도 여자 목걸이던데 내 선물 아니었냐 물어보니까 어색한 목소리로 그거 당신 선물 아니고 상사 부인 가져다 줄 선물이었어. 얼마 후에 생일이라고 하더라고. 답하는데 어딘가 찜찜하긴 했지만 남편이 피곤하다며 등을 돌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묻어두고 지내던 어느 날 딸의 생일이 되었고 아무리 바빠도 이날은 꼭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이러다 딸이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다며 이날마저 바쁘다고 오지 않으면 진짜 이혼할 생각하라 으름장을 놨죠. 아주 오랜만에 세 가족이 외식을 나가게 됐어요. 나름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가족끼리 식사 나오셨나 봐요. 전 처음 보는 여자였기에 남편을 바라보며 눈짓으로 누구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보고 몹시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 목에 저번에 봤던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생신이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얘기 전에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목걸이 선물해드렸다고. 남편 좀 잘 부탁드려요. 남편 말대로라면 저 여자가 상사 부인이겠거니 싶어 대강 웃는 낯으로 답했고 제 말에 여잔 묘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남편분이 워낙 젠틀하시고 능력도 좋으시고 멋있으시잖아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죠. 아내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네요. 그럼 식사 즐겁게 하세요. 그렇게 여자는 자리를 떠났고 남편에게 저 여자가 상사 부인 맞냐고 되게 젊어 보이는데 어떤 상사의 부인이냐고 물었죠. 부인들 모임 자리에서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제 물음에 남편은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이 정근을 왔다면서 듣기로는 아마 재혼이라 여자 나이가 저렇게 젊을 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땐 남편의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참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두 연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 저를 보며 속으로 얼마나 재밌어 했을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눈앞에서 뺨이라도 갈겨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얼마 뒤 열린 오찬 자리에서 그 여자 얘기를 꺼내며 그분은 안 오셨네요. 새로운 분이 정근을 왔다고 들었는데 하고 얘기를 꺼내니 다른 부인들은 모두 금시초문이라며 그런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몹시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그날 밤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핸드폰엔 패턴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남편 몰래 미리 확인해 두었기에 패턴 푸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핸드폰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더럽고 질 낮은 대화들과 사랑을 속삭이는 문자,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불륜의 증거들이 가득했고 충격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를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생각했으면 그 모든 증거들을 지우지도 않고 전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그 문자들과 사진들을 다 찍어놓고 소송이라도 걸었어야 했는데 그땐 너무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라 앞뒤 생각을 못하고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뺨을 내려쳐 깨웠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너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네가 사람이야? 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남편은 갑자기 왜 그러냐? 설마 핸드폰 훔쳐봤냐? 남의 핸드폰을 왜 보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되지도 않는 변명들을 늘어놨죠. 그 여자하고 나눈 더러운 대화들과 사진 다 봤다. 그게 어떻게 아무 사이가 아니냐 묻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 꿈이라도 꿨냐며 핸드폰을 획 뺏어 들었어요. 남편은 지금 얘기해봤자 서로 좋은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진정되면 내일 다시 얘기하자면서 그대로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그렇게 밤새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며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 딸은 생각도 안 해? 그 여자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어젯밤에 헛것이라도 봤나 본데 혹시 의부증 생긴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질려서 그래.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게 생각해. 위자료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우리 그냥 좋게 갈라서자. 전 그런 남편에게 한 번의 바람은 용서해 줄 수 있다. 다시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말들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런절 단호히 내쳤습니다. 당시에 전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증거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송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었어요. 저를 두고 바람을 핀 남편에게 오히려 눈물로 매달렸지만 전 결국 남편과 이혼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혼 후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과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할 만한 약간의 위자료였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게 남편은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고 과장을 좀 보태면 제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남자에게 한순간 헌신짝처럼 버림받으니 너무나 허탈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죽을까,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어린 딸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고 절 받아주는 아무 회사에 급하게 취업을 했어요. 내세울 것이라고는 학벌 하나에 오랜 기간 경력 단절이 되었던 애 딸린 이혼녀를 받아주는 회사는 많지 않았고 월급도 작고 근무 환경도 어려웠지만 그마저도 감사하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께서도 일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시며 이런 심정이셨겠거니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어린 저만 바라보시며 그 긴 세월을 버티셨겠구나. 그런 분을 효도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리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결국 이런 꼴이라니. 너무나 회의감이 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 생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긴 했죠. 저만 바라보는 딸을 생각하면 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크자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혼 이후로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딸은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본인 핏줄인데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지도 않나. 그 여자와 보내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나 즐겁나 원망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퇴근 후 딸이 다니는 학교에 들러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웬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순간 불안한 마음에 딸아이를 제 뒤로 숨기며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김혜진 씨 맞으세요 하며 제 이름을 말하더군요. 제가 김혜진이 맞다. 그쪽은 누구시냐 답하니 남자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말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김혜진 씨를 지금까지 몹시 애타게 찾아다니셨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그런 분이 절 왜 찾아다니셨는데요? 이미연 씨가 어머니 맞으시죠? 저희 회장님께서 어머님의 친부십니다. 그러니까 김혜진 씨한텐 저희 회장님이 외조부님 되신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죠. 신종 사기수법인가? 아니면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내 개인정보를 조사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왔나? 나같이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사기를 칠 이유가 있나? 머릿속이 복잡했고 남자는 제게 명함을 주며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회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실 거다. 사기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니 꼭 연락 달라. 연신 부탁을 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새 명함에 써있는 기업을 인터넷에서 찾아봤고 꽤 멀쩡하고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었죠. 이런 회사의 회장님이 제 외할아버지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절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절 찾아다니셨다는 건지, 어머니께서는 왜 저에게 외할아버지의 존재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만나보는 게 맞겠다 싶어 명함의 번호로 전화를 드렸고 다음날 회사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남자가 1층으로 마중을 나왔고 남자의 안내를 따라 사장실로 향했어요. 사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고 직원들도 많아 보였습니다. 정말 이런 회사의 회장님이 내 외할아버지라니 두 눈으로 보니 더욱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장실 안으로 들어서니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절 몹시 반갑게 맞이해줬고 절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오셨었는데 사업이 잘 풀려 이렇게 큰 규모가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학생이던 시절 외할아버지의 사업은 직원을 4-5명 정도 두었던 작은 회사였고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의 외동딸이었대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몹시 아끼셨고 어렸을 적부터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며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신 어머니는 트럭기사인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겠다며 외할아버지께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외할아버지 눈엔 아버지께선 괜찮은 신랑감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선 고아원 출신에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한들 외할아버지께선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고 두 분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인 외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오랜 기간 애쓰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외할아버지께선 아버지와 결혼하려면 우리 집안과 연을 끊으라 어머니께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포기하겠지 싶었지만 어머니께선 정말로 외할아버지와 연을 끊고 멀리 떠나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괘씸했고 나도 딸 없는 셈 치고 살련다 하고 그 뒤로 어머니를 잊고 지내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아버지께서 트럭 전복 사고로 돌아가시고 고민하시던 어머니께선 외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가슴에 대목 박은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서 너무 염치가 없지만 그 사람 얼마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어린 딸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어머니가 너무 괘씸하셨던 외할아버지께선 남편이 죽으니 이제야 기어들어오냐며 너 같은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산 지 오래라면서 어머니를 문전박대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 사업이 성공하고 인생에 여유가 생기자 그제서야 그때의 행동이 몹시 후회가 되셨다고 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제 행방을 찾아다니다가 이제야 소재를 알게 됐다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네게 조부모 노릇을 하고 싶다. 네 엄마에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지금도 너무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뿐이야. 이미 세상을 떠난 애한테 사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남은 인생 너를 돌보며 딸아이에게 속죄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외할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전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덤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얘기를 들으신 외할아버지께서는 몹시 노하시며 세상에 그런 머리 검은 짐승이 다 있냐며 그런 놈은 반드시 천벌을 받아야 한다. 본인이 복수를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전 이제 와서 무슨 복수냐며 전 이제라도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기쁘다.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충분하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묻어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싹을 틔워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지. 지금 당장은 그 상처 해제고 다시 마주하는 게 두려울지도 몰라. 도망쳐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 그놈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줘. 그래야 내가 나중에 딸 볼 낯이 생기지 않겠니?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던 전 눈물을 쏟아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로 전 항상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제 상처를 돌아보고 스스로 마음을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린 딸을 위해 밖에 나가 일해야만 했고 남편을 원망한다 한들 현실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흘렀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그저 깊은 곳에 묻혀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하니 남편은 몹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이 네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더 이상 내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 아빠인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 가끔 얼굴은 비춰야 하는 것 아니냐. 평생 이렇게 네 자식 모른 척 할 거냐. 질책하자. 남편은 귀찮다는 목소리로 알겠다며 다음 주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카드로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남편에게 줄 고급 지갑을 하나 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남편은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고 오랜만에 그 뻔뻔한 낯짝을 보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덤덤하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나한테 외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회사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꽤 규모가 커. 너하고 이혼한 뒤로 참 현실이 막막했는데 지금 너랑 같이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딸이랑 둘이 살고 있어. 살다 보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거 네 선물이야. 그동안 너 많이 미워하긴 했지만 이제 다 용서했어. 그래도 딸 아빠인데 평생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이건 앞으로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 아이 부모로서 편하게 새 출발해보자는 의미로 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당연히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남편을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마음이 생겼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에 관심을 보이는 눈치였고 외할아버지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죠. 어떤 회사인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외할아버지께서 구해주신 것인지 주로 돈에 관한 얘기였고 여전하네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식사 시간은 전혀 즐겁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딸아인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런 딸을 보니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용서해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만남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딸을 만나니 좋더라. 식사 한번 다시 하자 하며 핑계를 냈지만 당연히 진짜 관심은 제 돈이었겠죠.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로 바로 그 여자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부동산 부자 집안 딸이었는데 허영심이 몹시 심하다고 했어요. 처음엔 마냥 부잣집 딸이라 좋았었는데 씀씀이가 장난 아니게 해프다고 하더라고요. 귀하게 자라서 그런가 설거지며 빨래며 집안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부인들 모임은 귀찮다고 가지도 않으면서 매일같이 백화점 나가서 쇼핑이야. 내 벌이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라니까. 피부과인 또 돈을 얼마나 가져다 바치는지. 내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당신도 예쁜 부인 좋잖아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살림은 전부 우리 어머니 차지야. 어머니 그 연세에 집안이라는 게 말이나 돼. 저번엔 과로로 쓰러지셨어. 집에서 놀고 먹는 부인 두고 도우미 구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네가 그리울 때가 많았어. 네가 자주 해주던 반찬들도 그립고 아침에 다림질 다 되어 있는 셔츠도 그립고 내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도 그 여자는 젊고 예쁘고 집도 잘 사니까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야지. 원래 조건 안 좋은 사람이 맞춰주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너하고 살던 시절의 나처럼. 그래도 나도 그때가 조금 그립긴 하다. 대학 시절부터 너하고 참 오래도 부대끼면서 살았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에선 천불이 나고 열이 올랐지만 여기서 화를 냈다간 계획이 말짱 도루묵이 될 테니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얘기를 이어갔어요. 연애 시절 즐거웠던 추억들, 신혼 시절의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그날 후로도 전 남편과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만날 때마다 외할아버지의 카드로 고급 양복이며 비싼 선물을 턱턱 사줬고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여유를 부렸죠. 역시 넌 이런 명품이 잘 어울린다니까. 그 여자는 너한테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사준 적 있어? 자기 몸에 걸치기 바쁘지? 아무리 젊고 예쁘면 뭐하니.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지. 아침밥은 잘 먹고 다녀? 내가 챙겨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뭐 그런 일 없겠지.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될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며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1년 만에 맞는 딸의 생일이었고 남편에게 얘기를 전해들은 시어머니께서도 자리에 함께해 오랜만에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억지로 즐거운 척을 하며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익숙한 낯의 여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랑 저 여자 딸이랑 넷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아마 못 보던 고가의 선물을 자주 받아오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고 밖으로 나더니 그 여자도 남편이 의심이 됐던 거겠죠. 여자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딸 생일이라 만난 거라고 내가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딸 아빠는 맞지 않느냐며 내가 내 딸 생일도 네 허락 받고 챙겨야 하냐 상간녀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상간녀는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냐며 저에게 남편한테 버림받아 놓고 자존심도 없이 다시 만나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앞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화를 눌러내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우리 딸 아빠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오래 함께하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사이 아니에요. 듣자하니 그쪽은 결혼해놓고 제대로 내조도 안 한다면서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요? 이 사람 고생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안쓰러워 죽겠네요. 그렇게 전 딸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곧 복수가 마무리될 타이밍이었거든요.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고 할 말이 있다며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약속 자리에 나가니 남편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나 많이 고민해봤어. 어머니께서도 너한테 몹시 미안해하셔. 너랑 이혼하고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어. 역시 나한텐 너뿐이야.
그 여자는 어쩌고? 그 여자가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안 그래도 어제 얘기 마쳤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차 본인 명의로 돌리고 내 급여에서 일정 수준 위자료로 떼어주면 이혼하겠대. 집이나 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급여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당신이랑 다시 합치면 돈은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 그럼 이혼하고 와. 우리 다시 합치자. 그 후로 남편은 정말 본인 수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여자에게 위자료로 주고 본인 급여를 깎아가면서까지 이혼을 해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드는데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복수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남편을 시원하게 뻥 걷어차주는 것뿐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너 같은 새끼랑 다시 결혼을 할 줄 알았어? 내가 미쳤니? 주제 파악 좀 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네가 볼 게 뭐가 있다고? 살살 구슬려 줬더니 바로 넘어와선 네 손으로 집이며 차며 다 가져다 바치고 진짜 이혼을 했네. 멍청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하긴 네가 멍청한 덕에 이렇게 쉽게 계획에 걸려든 거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 그 멍청한 면상 보기만 해도 화병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 서류를 시원하게 남편 얼굴에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을 어안이 벙벙해 보였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랑 다시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냐. 급하게 절 붙잡는데 비웃음을 흘리며 그런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처음부터 너하고 다시 만날 생각 따윈 전혀 없었다. 하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너하고는 더더욱 볼 일 없다 선언하고 그대로 자리를 떴어요. 그 뒤로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에게서까지 연락이 오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옛날에 좋았지 않느냐. 본인이 미안하다. 정말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다. 별별 가짜는 내용으로 하도 연락이 와서 연락처도 바꿔버렸어요. 외할아버지께선 일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딸 키우면서 편하게 지내라. 필요한 것 있으면 전부 본인에게 부탁하라 하셨지만 전 이제 더 이상 집에서 남 뒷바라지만 하며 사는 삶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선 그런 저를 위해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지금 회사에서 일하며 딸과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딸에게 아빠가 보고 싶냐 물었더니 예전엔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 나한텐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소중하고 엄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답해주더라고요. 그런 딸을 보니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딸을 보면 너무나 예뻐하실 텐데 고생만 하다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신 어머니께 지금도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도록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그리고 보람차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뜻깊은 날이 되시길 바라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